지금 근데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잘 되면은 우리가 도쿄 올림픽도 좀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다음에 또 북경 동계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 트리플 올림픽이 2년 간격으로 계속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될 것 같죠. 일본에서 좀 냉담하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당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역사 공부를 하니까 다들 잊어버리는데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64년에 동경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 기간에 중국이 원폭 실험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뒤에도 중국 공산당은 교묘하게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 그 점에서 물론 이제 민간 차원에서 평창, 동경, 북경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지 그거를 위해서 다른 거를 그렇죠. 우선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그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요 지역의 상황이 온화할 때 이야기고 지금 같은 경란기에 그렇죠. 그런 걸로 뭐 삼국 간에 뭘 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죠. 다만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명운을 걸고 예. 그걸 가지고 사회의 선진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우위에 선다. 그다음에 동국 공산권과 접촉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온 국민이 또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로서 서울 올림픽도 성공하고 그게 또 동국 공산권 붕괴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그다음 북방 외교로 이어진 예. 그야말로 세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것인데 거의 30년 전인데 지금 평창 올림픽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평화를 앞세워 가지고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드는 걸로 하려다가 보니까 이거 올림픽 정신도 깨져 버리고 평화도 깨지고 나중에는 한국이 뭘 얻었느냐. 서울 올림픽은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평창 올림픽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계기였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 뭐랄까 한국인들의 가치 기준은 뭐냐, 한국인들의 그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 상식적으로요. 올림픽 같은 경기 한 달 전까지 애를 먹이고 내가 간다 안 간다 이러는 그런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지 마라 그래 버려야지. 예, 그건 오지 말라고. 그건 아프리카에서 예. 뭐 인구 100만짜리 나라가 건국한 지 5년이 안 된 나라도 그런 짓은 안 그런 짓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억지로 미디어를 동원해서 억지로 그런 설명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국제사회에 뭘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고 왜 이런 좀 그러니까 한국은 정직하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고 냉정해야 될 게 야당과 언론인데 언론이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어떤 말하자면은 근사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국경만 넘어서면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또 몰라요. 한국 안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예,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제 저희도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당당하고 뭐 나이스하고 정직하고 강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한국은 약하고 술수를 쓰고 적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편법을 구사하고 하는 나라로 이미지가 저게 대해서는 비굴하고 예 참 그런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지금 뭐 평창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돌파고 이런 소리를 보면요. 해외에서 저희가 뭐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소위 뭐 저는 같은 민족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데 같은 민족이면 범죄 집단도 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술수를 쓰고 꼼수를 쓰고 하는 나라로 솔직히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면
한국의 이미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본, 미국 사이에는 뭐 틈이 없이 대북 강경 제재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적 압박을 키 수단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다가 그걸 결심하지 못하고 북핵 제거를 북핵 저지 전략으로 바꾼단 말이죠. 저지 전략으로 바꿔가지고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있으니까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그 대신 ICBM은 동결시키는 미국을 때리는 ICBM은 동결시키는 쪽으로 만약 타협이 된다고 할 때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을 사정해 놓고 있는 미사일이 이미 다 작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ICBM 도달하는 것이 저놈들이 그 보유하느냐 성공하느냐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일본은, 위협. 예, 일본은 저희하고 똑같이 이미 북한에 뭐 스커드 개량형이라든지 노동에 사정내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일본을 미국이 어떻게 달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북핵 제거가 아니면은 일본을 달리기 어렵다. 달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리고 이미 북핵은 중국 공산당의 핵이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라는 게 공동소유로 그렇게 본다. 그럼요, 명확하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일본은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중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명백히 중국은 북한 핵을 북한을 만든 게 중국 자체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허용할 수가 없고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군사 동향을 알 수 있는 입장이지만 상식적으로 미군이 그 군사적인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할 때는 자위대 연합 작전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은 그런 걸 내놓고 떠들 리도 없지만은 미국이 만약 그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할 때는 미일 연합 작전 체제라고 생각을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때 한미 연합사는 움직이지 않고 미일 양국은 연합 체제로 뭐 자위대가 전투 행동에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미군의 그런 실질적 행동을 전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국은 심각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때 일본 자위대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벌써 오래됐죠. 주변 사대법으로 미국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뭡니까 군수 보급뿐 아니라 미국의 그런 그 군사력이 그 공격을 받을 경우에 그걸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미일의 공동의 적을 직접 공격하는 거라기보다 일단 법적으로 미군을 보호해주는. 그때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일본이 미국 보호 차원에서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미군을 보호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자위권.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걸로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해상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발사될 경우에 일본이 그 공해상에서 그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도입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그 어느 나라나 자기 그 주권 안보를 지킬 다 권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사정거리 900km짜리를 도입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대로 빠진다고 한다면은 미일 연합군이 작전을 하는. 그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미일 연합군이 작전을 하고 한국은 빠져버린다. 그럼 그 뒤에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한반도의 미래를 운명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거기서 해방 직후하고 똑같아집니다. 거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완전히 발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의 일본의 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는 어쩌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넘어선 것이 전쟁입니다. 군사 작전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동해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 작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물론 그 자체도 막강한 감시력이지만은 일본 본토에 전개된 그 엄청난 레이더망이나 그렇지. 그것이 전부 또는 그렇죠. 동해에서 만약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한다면 수중 작전 대책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주로 일본이 커버하게 돼 그러니까 있죠. 미일 연합 작전 체제가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빠질 수가 없다, 그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빠질 수가 북한을 없습니다. 공격할 때 이걸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예. 우리가 미국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까지 같이 막아야 될 판이니까. 그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한 세트로 생각해야 한 세트로 됩니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삼불 세 가지 안 한다. 하나는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럼으로써 수도권을 완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켰고, 두 번째는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 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또 한국이 이중으로 북한 핵 미사일 앞에 벌거벗겨지고, 세 번째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로 강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속인지 뭐 입장 표명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약속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그 지도층에서는 말이 좀 있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일본 분들은 그렇게 섣부르게 가볍게 반응을 하지 않고 기껏해야 그거는 뭐 이상하다. 이제 이런 분들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영국과도 동맹을 해보고 독일과도 해보고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완전히 패망한 적도 있고 여러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뭐 구두로 언지를 준 걸 지킨다는 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뭐 불가역적, 비가역적 뭐 이거는 뒤집는다고 그러고 일개 차관복급이 가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서 뭐 삼불 소위 한 거 그건 권한이 정식 없는 사람이죠. 분명히. 그것이 뭐 구속력 있고 존중이고 이런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우스워 보입니다. 제정신 가지고 그런 것을 구속력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그 일본과 거리를 멀게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보지 그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불 같은 거를 우리가 설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 저는 법적으로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까? 예.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행위는. 근데 오히려 그걸 지키려고 하면 더 그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에도 저촉되는 그런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협의를 한다. 우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중요한 건 다 국무회의입니다. 그렇죠. 주무장관도 모르고 국무회의도 상관없고 그 업무가 본인의 소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그게 유효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누가 통계를 하나 저한테 보내줬던데 2016년 말 기준으로 예. 미국이 대외 순채권 있잖아요, 그죠? 예. 해외의 채권과 채무를 이렇게 상쇄를 해가지고 채권이 많으면은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건데. 채권국이죠. 거기서 일본이 세계에서 26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 채권. 채권이 3조 1천억 달러고. 그렇습니까? 숫자가 2등이 중국인데 1억 한 6천만 달러. 3등이 독일이랍니다. 독일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26년 동안 계속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이자 가지고 무역 흑자를 다 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저 원자력 발전소 50개 다 문 닫고도 이 나라가 버티는 것 중에 중요한 게 3조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미국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요사이 비로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본에 계시면은 일본의 그 국력이라든지 그 힘을 좀 절실하게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한국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본 가본 것이 81년이었습니다. 1981년인데 그때 제가 가서 압도됐던 것이 그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뭐 그 많은 교량, 고가 도로, 뭐 철도, 뭐 그게 솔직히 압도됐습니다. 일본이 1945년에 이제 패전하면서 거의 다 잿더미가 됐다가 불과 40년 안 돼서 그걸 다시 다 재건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저희는 뭐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계획과 그 건설 그러니까 한편 지금은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전후에 다 복구한 것이 이제 내구 연한이 다 돼서 지금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뭐 일본뿐 아니라 그 북미의 선진 도시에 가보면 그 오랜 세월 쌓인 문화와 부의 축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서 뭐랄까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쌓인 그 축적을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군사력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20년간 건설했어도 미국의 뭐 60년, 70년에 축적된 그 부분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 본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저는 그 좋은 점, 나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전부 통용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 나라에서 그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 뭐 진화니 이런 말도 있고 또는 그 일제가 너무 전자제품이 우수하고 국내 시장이 컸기 때문에 거기 안주하고 있다가 세계적으로 삼성이나 LG한테 뺏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그걸 잘 구축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저희가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늘 사장님 말씀하시지만은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입니다. 지금 30명이 육박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평균 아마도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도 2050년까지는 매년 한 명씩 나올 겁니다. 야, 그 저력이 대단해요. 이 축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 뭐 다른 거는 뭐 돈 주고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매년 과학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을 포함해서 매년 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을 포함해서 한 3나라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장 또 저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추격 상황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취재를 하러 뭐 다니다가 당시에 일본의 그 뭡니까 중추 국가전력을 세우는 중추부에 계시던 분들이 한국과 중국이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을 판다. 과학기술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거 아주 무서운 말이네. 예,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한다. 그래서 뭐 대학, 국책연구소, 민간 하다못해 군사적으로 이런 분야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뭐 군용 정찰 위성이 없습니다. 저희 뭐 아리랑 위성을 겸용으로 쓰는 정도인데 일본은 지금 그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 중에 일본이 우주 분야에서 몇 개를 일본이 아예 독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이 분야는 일본이 해달라. 일본의 성과를 그냥 공유하는 그런 식의 분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저는 그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제한적으로 GPS 자체를 독자로 지금 전 세계에서 GPS를 독자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예. 구소련이 있었고 예. 뭐 세계 전략 때문이었죠. 그다음에 중국이 그걸 구축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에 더해서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이런 걸 위해서는 GPS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축하지 않으면 무인 자율 주행차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처음에는 GPS가 오차가 뭐 10m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지간하면 미국이 많이 풀어주고 해서 뭐 1m, 2m 수준인데 자율 주행차일 경우에는 그게 센티미터 이하로 돼야 된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그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일본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도 있고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도 네.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가 인도, 호주, 월남이죠. 베트남, 다음에 동남아 전체. 동남아 전체입니까? 한동안 중국에 밀렸었죠. 중국의 기세. 예, 근데 예. 중국이 워낙 저렇게 이제 위험하다 해서 그러니까 다시 동남아 등이 이제 예, 경계심을 경계심을 갖게 가지니까 되니까 그게 이제 예, 그렇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저는 중국의 1대1로가 저는 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리는 1대1로나 그 전략 아니면은 패권 확립을 위해서 중화 패권 그런 걸 해서 뭐 옛날에 그 소련이 했던 거 비슷한 짓을 하니까요. 뭐 아프리카에 돈을 쏟아붓고 그렇죠. 뭐 한데 그 소련보다 이제 중국의 그 노력이 더 좀 뭐랄까 위험스럽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게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세계 각지에 풀어내고 하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소프트 파워를 무력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뭐 물리적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 대응하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홍해 입구에 중국이 이제 뭐 군사 기지를 예, 만들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예민하게 지켜보는. 예, 떠들진 않는데 일단은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전략적 구도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도 전쟁을 해서 중국에 이기겠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군사력을 사용하면 막아야 되죠. 그 태세는 그 태세고 기본적으로는 동맹 구축을 통해서 중국을 그냥 억제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침략을 했으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예, 그런데 그 뜻밖의 그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 섬나라 대륙의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는 예. 이런 것 때문에 뭐 쓸데없는 생각이 자, 우월감을 많아요. 갖고 예, 있지. 근데 동남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처럼 그 식민지나 침략을 뭐 짧은 기간이 그렇죠. 있지만 그에 대해 아주 그 나쁜 감정 가진 오래 사람도 가지는 있고 않지. 예.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정리가 되는데 한국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걸 정리를 못하게 하는 집요한 그 공산주의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게 그게 말하자면 일본, 인도 네, 이 연결 이게 무슨 인도아시 태평양. 그 장명이 돼 있습니까 이게? 이 계획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 예, 안보 전략. 예.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발상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시에 같이 자연스럽게 같이. 예,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본이 인도와의 그 관계 증진 뭐 쉽게 말해서 국방장관이 상호 방문하는
이미 25년 넘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동경을 방문한 게 제 기억에 25년이 넘습니다.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엊그저께 시작된 게 아니고요. 동서냉전에서 그 소련방 구사회지체가 무너진 순간 그 뭐 어설프기는 하지만 자 그 이후에 아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다 고민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국방 외교라고 뭐 새로 수교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뛰어갔는데 일본의 경우에 차분하게 그걸 다 보고 있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을 하고 중국 1대1로에는 협조하겠다. 이게 너무 단순한 그리고 너무 대조적인 이것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주 사이에 그런 일이 일으니까 완전히 한국이 대륙 노선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아요. 오스만 터키. 예, 오스만 터키가 그때 오스만 터키 정도도 뭐 그때 이제 결국 독일하고 붙었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는 거꾸로 당연히 독일 편을 연합군 편을 들어야 됐었는데 1차 대전 때 하도 되어서 뭐 중립 하다가 또 혼이 나는데 지금 1대1로 하고 인도 태평양 이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비슷해야 뭐 헷갈릴 텐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데 반대쪽에서니 미국 그러니까 이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일본, 인도를 대해버리면 예 거기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물며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은 중국의 핵 전략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부태요? 1차 세계 대전 때 터키 같은 선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뭐 제가 뭐 저희 같은 그 상식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해외에서 보면요. 뭐 일본도 러일 전쟁 때는 영일 동맹의 도움으로 또 미국의 상당히 호의적인 중재 노력으로 러일 전쟁 때 이겼는데 그 뒤에 대륙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영국과 틀어지고 그래서 영일 동맹을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고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져 버리는데 이게 외교적 큰 노선을 한번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은 보통 전쟁으로 가서 패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영일 동맹까지는 일본의 이제 명치 유신 이후에 그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배운 거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결정 선택을 했고 러일 전쟁에 이긴 다음에는 기고만장해서 이성을 잊어버리면 오만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러일 전쟁이 사실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일본 스스로가 우리는 이미 이제 열강이 돼서는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폭주하고 다시 처절하게 모든 걸 잃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반도는 핵 문제를 이렇게 기폭제로 해가지고 큰 구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끌어안고 자멸하는 쪽의 선택을 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이제 여러 변수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적으로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의 해체하려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 의도적으로 균열을 내므로서 이 내후 외환의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있든지 남한의 빅뱅이 있든지 해가지고 이게 서로 연결돼 버리면은 한반도는 최악의 경우에는 핵 전쟁이고 최악입니다. 핵 전쟁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낮은 단계로는 내전적 구도가 형성되는 이 아슬아슬한 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전부 다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인데.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니 정상적인 국가면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죠. 국가 비상사태죠. 특히 그 뭡니까 그 정상적인 나라는 국가 그러니까 비상사태. 전국이 안 돼도 수도권. 수도권에 핵방어 장치를 안 한다는 건 이거는 그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보험 안 드는 것보다 100배나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저는요 이게 뭐랄까 늘 말씀하시지만 안보를 공짜로 생각해온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론 비슷하게 됐는데 뭐 또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것도 되풀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굉장한 무명을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도 이만하면은 괜찮고 한 그 원인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을 하고 한미일 동맹과 같이 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은 공산주의가 악이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다 하는 것을 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공산주의의 이념 공세에 묵혀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영혼이 망가져 버렸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책임감이 약해지면서 무책임한 국민이 되고 그 무책임의 다른 표현으로서 복지에 전념하는 이런 또 다른 타락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것도 좌경 세력의 영향인데 한자를 폐기함으로써 한국어가 정상적인 언어로서 망가진 상태에서 한 3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사고 능력이 퇴화해가지고 선동에 넘어갔다.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이른바 촛불 사태로서 대폭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좌익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국채 변경 플러스 한미일 동맹 해체 내지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저희 한반도 이제 북한 해방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이 저희가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데요. 실은 지난달에 서울에 왔다가 참 엄청나게 좋은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반도가 휴전 이후에 냉전이 되는데 그 냉전을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예. 저희는 정치, 경제적 냉전만을 봤거든요, 주로. 그래서 서울 올림픽 때까지 미국과 함께 냉전을 싸워서 이제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 순간 냉전을 안 싸고 손을 빼는 순간 제가 최근에 겨우 느꼈습니다. 미국이 동서냉전에서 승리로 손을 빼는 순간 그 후에 한국은 걷잡을 수 없이 좌경화가 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그 냉전 승리를 선언하고 미국이 냉전에서 본격적으로 손을 떼는 순간 한국은 미국하고 함께 싸우던 한국은 아시아의 한반도의 냉전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게 8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올림픽 직후부터입니다. 한국의 육공하고 그렇죠. 좌경화는 뭐 아주 급속하게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의 그 냉전에 저희가 알고 대응했던 냉전의 또 하나의 제들의 무기가 소위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문화 막시즘, 문화 공산주의. 그렇죠. 저희가 이거에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그람시의 그렇습니다. 전략입니다. 그거에 관한 책이 최근에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그런 책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필자도 한국 사람입니다. 필자가 한국인입니다. 홍지수 씨라고 제가 그래서 홍지수라고 그럽니다.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인데 그 일본에서는 도저히 PC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political. 그래서 결국 생각도 못해서 이걸 문화 공산주의라고 쉽게. 근데 이것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이게 뭐가 있었냐를 정말 놀랍게 정리가 돼서 일본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양이 일본에서 이 political correctness를 설명한 백과사전 같은 걸 봐도 일본은 완전히 이 부분에서는 백지 상태고
저희는 당하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당했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새로운 젊은 우파들이 이 부분을 비로소 명확하게 정리를 예, 하기 예.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일본에 저희의 그 문화 지적 수출로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고 제가 오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세력, 즉 문명 건설 세력, 자유민주 세력, 해양 세력, 개방파, 신룡파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던 대한민국이 그 주도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벼랑에 섰습니다. 예. 벼랑에 섰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생존 투쟁을 할 테니까 돌파구가 생길 것이고 벼랑에 서 있는데도 아직도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재앙이 와야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그 길로 이 자멸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가운데서 하여튼 일본에서 본 한국, 일본에서 본 한국, 한국에서 본 일본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좀 도움이 됐는지 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 계시면서 예. 한국 관찰을 잘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뭐 예.